반갑습니다. 독자 여러분에게 책을 맡기는 책임전가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가할 책은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만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살펴볼 내용은 바로 악의 평범성입니다. 악이 평범하다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이유를 한번 들어보시죠. 바흐의 마태순환국 도입부와 함께 보신 사진은 모두 어딘지 짐작하실 것입니다. 아우슈비츠와 동고의 벽, 마지막은 베를린에 있는 유대인 학살 추모공원 모습입니다.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은 저자가 유대인 학살의 주범인 아돌프 아이만의 재판 과정을 보고 기록한 글입니다. 아이만은 수백만 명의 남녀와 아이들을 상당한 열정과 가장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죽음으로 내쫓았던 일을 했던 나치 친위대 중령이었습니다. 도대체 아이만은 어떤 인물일까요? 그는 26살에 나치당에 가입하였습니다. 비밀경찰인 게슈타포의 유대인과 과장을 맡으면서 경력을 쌓게 됩니다. 나중에는 유대인 학살의 실무 최고 책임자가 됩니다. 아돌프 아이만은 유대인의 이주가 필요한 지역에서 유대인위원회를 조직하고 그들과 협상해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였습니다. 그는 명령과 의무를 다하는 유대인 이주 전문가였습니다. 1945년 나치 독일의 패망 이후 아이만은 미군의 포로로 잡혔지만 이듬해 수용소를 탈출합니다. 독일을 떠난 그는 남미에서 신분을 숨기고 15년을 숨어 살았습니다. 리카르도 클레멘트라는 가명으로 취업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독일 검찰과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추적으로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1960년 5월에 체포되어 예루살렘의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죠. 50대 남성이 짙은 회색 양복을 입고 무표정한 얼굴로 법정에 들었습니다. 금은태 안경과 줄무늬 넥타이를 갖춘 평범한 중년 기업인 같은 외모입니다. 1961년 4월 12일 경향신문에는 시력과 차림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그의 모습에 온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태인 수백만 명을 학살한 최악의 살인마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121번의 공판을 거쳐 사형이 선고되고 형은 신속히 집행되었습니다. 저자는 전반적인 보고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제목으로 뉴요크라는 주간지에 기사를 게재하면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언급하였습니다. 세계인은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악이 평범하다니. 희대의 살인마를 두고 평범하다고 한 것입니다. 책으로 출판되기 전에 한나 아렌트의 글은 논쟁의 중심에 섰고 조직적 시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나 아렌트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자신의 개인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각별히 건면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는 어떠한 동기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건면성 자체는 결코 범죄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는 상관을 죽여 그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살인을 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문제를 흔히 하는 말로 하면 그는 단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결코 깨닫지 못한 것이다. 한나 아렌트는 왜 악의 평범성을 이야기했을까요? 재판을 끝까지 지켜본 한나 아렌트의 시각으로는 아이만은 이상주의자이자 양심적이며 성실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악의 평범성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저자는 아이만이 보여준 악의 평범성은 말하기의 무능력, 생각하기의 무능력,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기의 무능력으로부터 기인한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책을 읽으면서 저자가 주장하는 세 가지 무능력 외에 아주 중요한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를 둘러싼 국가 환경입니다. 독일은 8천만 명으로 구성된 전체주의화된 범죄국가였습니다. 독일 사회 전체가 동일한 방법, 동일한 자기기만, 거짓말, 어리석음을 통해 현실성과 사실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대학살을 최종 해결책, The Final Solution으로 표현하는 것과 같은 암호화된 언어가 큰 몫을 하였습니다. 말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였고 국민들은 해결해야 하는 이 미디어와 메시지를 반복하여 받아들임으로써 모순을 인식할 수 없었습니다. 2년 전 읽었던 이 책을 다시 꺼낸 이유는 책은 숫자가 된 사람들, 살아남은 아이라는 책을 접하였기 때문입니다. 책 이야기를 하기 전에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도심 한가운데서 몇천 명의 사람들이 폭력 속에 감금되고 몇백 명이 숨진 사건입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악의 정체를 쉽게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수용소의 이름에는 형제, 복지라는 단위가 들어가 있었고 공범자들은 법과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도 암호화된 언어와 사유와 판단의 무능함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살아남은 아이의 화자는 한종선 씨입니다. 9살 종선이는 누나와 함께 파출소에 맡겨진 뒤 수용소에 끌려가서 온갖 폭행에 시달리게 되고 이어서 아버지마저 불량인으로 잡혀옵니다. 1987년 수용소에서 퇴소할 때 누나와 아버지는 정신 이상자가 되어 있었고 그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몸과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희망한다. 누나, 아버지와 산골짜기 농가 하나를 얻어서 함께 평화롭게 사는 것을 가난해도 좋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는가. 제가 읽은 또한 다른 책은 형제복지원에서 살아남은 자들의 구술 기록집입니다. 숫자가 된 사람들에는 11명의 생존자가 수용소 생활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하여 담담하게 들려줍니다. 원장은 명령을 내렸고 복지원 내 중대장, 소대장, 조장이라고 불렸던 자는 그 명령을 따랐습니다. 국가는 불황인 신고, 단속, 수용보호와 관련된 내무부훈령 419를 발령하였으며 수용소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원장과 간부, 국가의 책임은 분산되어 사라져버렸습니다. 수용소에는 몇천 명의 민간인이 있었고 그중 몇백 명은 살아서 문을 나서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고 보상받지도 위로받지도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아이만이 그랬듯이 이들의 악행은 평범한 것이었을까요? 다음은 책 속 한 줄입니다. 한나 아렌트가 아이만이 사형집행을 당하는 순간을 보면서 했던 말입니다. 아이만은 우리는 모두 다시 만날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운명입니다. 라고 유언함으로써 죽음을 앞두고 그는 장례연설에서 사용되는 상투어를 사용했다고 한나 아렌트는 평가했습니다. 저자는 이를 두고 그의 기억은 그에게 마지막 속임수를 부렸다고 하면서 자신의 장례식이라는 것을 잊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는 마치 이 마지막 순간에 그가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이루어진 이 오랜 과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을 요약하고 있는 듯했다. 두려운 교훈, 즉 말과 사고를 허용하지 않는 악의 평범성을. 마지막입니다. 제가 내린 예루살렘의 아이만 한 줄 평입니다. 나의 악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악은 나의 의지, 사유, 판단의 빈틈을 언제든지 비집고 들어올 수 있으며 내 안의 나태와 무지를 쉴 새 없이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현실과 동떨어진 암호화된 언어나 메시지가 나를 둘러싸고 있지는 않은지 내 바깥을 경계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루살렘의 아이만 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베스트셀러 책 한 권을 골랐습니다. 비밀스럽고도 가슴 뭉클한 꿈과 관련된 소설 한 권을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